절벽 위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밤중 문기가 주머니에서 통신기를 꺼내드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문기 자네가 배신자였나? 서운에 떨리는 목소리가 빗속에 흩어졌다. 하지만 문기는 통신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발로 짓밟았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뒤에서 추격대의 총성이 울렸고 앞에는 깊은 절벽만이 보였다. 뛰어내리거나 잡히거나 둘 중 하나야. 72세 노인이 먼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고 나머지도 비명과 함께 뒤따랐다. 차가운 강물이 그들을 삼키는 순간 생존 본능만이 팔다리를 움직였다. 칼바람이 철조망을 때리는 소리가 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18도의 한겨울 밤 12명의 노인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는 하얀 김으로 피어올랐고 떨리는 손은 서로를 꽉 붙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떠나는 거죠. 서운 어르신. 정말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40년간 이곳에 갇혀 살아온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 땅을 벗어날 생각을 해본 적 없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박서훈은 아무 말 없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습니다. 72년의 인생, 그중 40년을 이곳 북령구에서 보낸 그였지만 오늘 밤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들 준비됐나? 서운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12명의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령자는 78세, 최연소자는 65세, 평균 나이 70세가 넘는 노인들의 집단.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은빛중대라고 불렀습니다. 서운은 가슴 안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그 종이는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정교하게 그려진 선들이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이게 탈출 지도입니까? 김영철이 눈을 가늘게 뜨고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측량기사였기에 지도를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 지도가 보통 지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정밀도 정부 공식 지도보다 더 정확합니다. 대체 누가 이런 걸? 영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운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만들었네. 순간 12명 모두의 시선이 서운에게 집중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운 어르신이요. 언제 왜? 말숙의 물음에 서운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40년 전이었지. 내가 이 북령구의 설계자였을 때. 노인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북령구의 설계자. 그것은 곧 이 감옥 같은 땅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운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세. 서운이 손전등을 앞으로 향하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길이 드러났습니다. 철조망 너머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서운만이 알고 있는 40년간 감춰온 탈출로였습니다. 12명의 노인들이 한 줄로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최대한 죽였고 숨소리조차 참았습니다. 북령구 추격대는 밤에도 순찰을 돌았고 특히 외곽 지역은 더욱 삼엄했습니다. 조심하시게. 여기서 50m만 더 가면 첫 번째 검문소가 나와. 서운의 경고에 모두가 더욱 긴장했습니다. 말숙은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영철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해 비춰졌습니다. 추격대였습니다. 뛰어! 서운의 외침과 동시에 12명의 노인들이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72세의 노인이 앞장서서 달리고 68세, 70세, 75세의 노인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전지 않았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늘을 향한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은빛중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년간 기다려온 이 순간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기, 폐창고야! 서운이 가리킨 곳에는 오래전 버려진 창고가 있었습니다. 12명이 재빨리 창고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추격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m,
15m, 10m. 창고 안 어둠 속에서 12명의 노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훈은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지도에 그려진 선들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말숙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훈 어르신이 지도를 만든 분이 정말 어르신이라면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도 아시는 거죠? 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누구도 모르는, 아니,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 통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추격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숨었을 거다. 찾아. 서훈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그는 40년 전 이 땅을 설계했던 그 손으로 오늘 밤 이 땅을 탈출할 길을 열 것입니다.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나를 따라오게. 이 지도에 그려진 길은 내가 만든 길이니까 패창관. 어둠은 숨막힐 듯 짙었습니다. 서훈은 손전등 불빛을 최소한으로 줄인 채 지도를 바닥에 펼쳤습니다. 12명의 노인들이 그 주위로 빙 둘러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추격대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김영철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선 이건 지하 통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북령구에는 지하 시설이 없는데. 서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40년간 숨겨온 비밀, 그것을 이제 꺼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있네. 다만 국가 기록에서 지워진 것뿐이지. 노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정말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워졌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훈은 지도 위의 붉은 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 선은 북령구 중심부에서 시작해 외곽 산맥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총 길이 약 15km, 일반인이라면 결코 알 수 없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1985년 북령구가 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됐을 때였네. 정부는 이곳을 영구 격리 지역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어. 표면적인 이유는 환경 보호였지만 서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달랐지. 이곳 사람들을 평생 가둬두기 위해서였어. 그래서 나에게 명령이 떨어졌네. 지하 탈출로를 설계하라고. 탈출로요? 그럼 원래는 사람들이 나갈 수 있게 만든 거였나요? 이문기 74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평소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반대였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건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기 위한 함정이었네.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유인해서 지하에서 체포하기 위한 거짓 출구였던 거야.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말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따라가려는 이 길도. 아니네. 서훈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그린 이 지도는 정부가 모르는 진짜 탈출로야. 함정 통로를 만들면서 나는 몰래 또 다른 길을 팠어.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길이지. 노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희망으로, 불신이 신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말숙이 물었습니다. 서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속죄라고 해야 하나, 나는 이곳을 감옥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어. 하지만 양심이 나를 괴롭혔지. 그래서 결심했네. 언젠가 이 길을 통해 사람들을 구해내겠다고. 김영철이 지도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의 전문가적 시선이 지도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이 정밀도 정말 대단합니다. 지형 고도차, 안반층 위치, 지하수 흐름까지 다 표시되어 있어요. 이건 수십 년간 공들인 작품입니다. 40년이네. 정확히. 서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2구역 수색 완료. 3구역으로 이동한다. 추격대가 체계적으로 수색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훈 어르신, 그 지하 통로 입구가 어디 있습니까? 영철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서훈이 지도의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200m. 옛 배수구 시설 안에 숨겨진 철문이 있네. 그게 입구야. 200m. 노인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추격대가 돌아다니는 한밤중에 200m를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찾았다. 폐창고다. 안에 있을 거야. 추격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초, 아니 5초 안에 창고 문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서운이 재빨리 지도를 접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뒤쪽 벽. 거기 판자가 헐거운 곳이 있어 빠져나가. 노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최고령자인 박순자 78 할머니를 영철과 문기가 부축했습니다. 서운이 뒤쪽 벽에 낡은 판자를 힘껏 밀어냈습니다. 판자가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빨리. 12명이 좁은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운이 나오는 순간 창고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다. 추격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빛 중대는 창고 뒤편 수풀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상 안에 분명 여기로 들어온 흔적이 있는데. 추격대가 창고 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영겁처럼 느껴지는 5분이었습니다. 다음 지점으로 이동. 여긴 비었어. 마침내 추격대가 떠났습니다. 노인들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서운이 손전등을 켜며 속삭였습니다. 북쪽으로 200m. 지금 당장 출발하세.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야. 말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운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우리 정말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서운은 말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이 길을 40년간 준비했네. 실패는 없어. 자네들을 반드시 살려서 내보낼 거야. 그게 내가 해야 할 속죄니까. 12명의 노인들이 다시 한 줄로 섰습니다. 어둠 속 그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북쪽을 향했습니다. 200m 앞 그곳에는 40년간 감춰진 진실의 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200m를 이동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5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추격대의 순찰을 피하며 이동하는 노인들에게는 30분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곳은 낡은 배수구 시설이었습니다. 여기 맞나요? 말숙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녹슨 철제 구조물과 무너진 콘크리트 벽, 그리고 악취가 진동하는 배수구만 보였습니다. 서운은 배수구 옆 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야. 서운이 벽돌 하나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숨겨진 철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영철이 감탄했습니다. 철문은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벽으로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서운이 철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2명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도광 69. 북령구 추격대장이자 이 땅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 총구는 정확히 서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운 또 도망치는군. 도광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광. 서운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40년 묵은 감정이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다. 내가 만든 그 비밀 통로도 소용없어. 도광이 총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노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영철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도광, 자네는 왜? 서운의 말을 도광이 끊었습니다. 왜? 내가 물어? 이 북령구를 감옥으로 만든 내가? 도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밑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속죄하려 하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속죄. 도광이 비웃었습니다. 40년 전 내가 이곳을 설계할 때 속죄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았잖아. 사람들을 가두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면서도 너는 명령에 따랐어. 그게 내 선택이었어. 서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광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광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노인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숙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추격대장님. 도광의 시선이 말숙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40년간 이곳에 갇혀 살았어요. 가족도 만나지 못했고 세상 구경도 못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말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도광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총은 여전히 서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유, 자유라. 도광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걸 원했어. 하지만 이 북령구에서 자유는 존재하지 않아. 서운, 내가 가장 잘 알 거 아냐? 서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광, 자네 말이 맞네. 내가 이곳을 만들었어. 하지만 그렇기에 나는 이곳을 부술 책임도 있네. 부순다고? 그래. 이 철문 너머에는 진짜 자유로 가는 길이 있어. 40년간 내가 준비한 속죄의 길이지. 도광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풍 후의 전조였습니다. 도광이 결심한 듯 총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안 돼. 너희는 한 발자국도 더 못 가. 팡, 팡, 팡. 경고 사격 3발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총성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에 멀리서 추격대원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대장님, 어디십니까? 배수구 쪽입니다. 추격대원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운이 외쳤습니다. 모두 엎드려. 지금이 기회다. 천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서운이 철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40년간 열리지 않았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들어가, 빨리. 노인들이 재빨리 철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광이 총을 겨눴지만 쏘지 못했습니다. 천둥 소리에 묻혀 추격대원들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운. 도광이 소리쳤습니다. 서운은 철문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도광을 돌아봤습니다. 미안하네, 도광. 하지만 나는 가야 해. 그리고 언젠가 자네도 알게 될 거야. 진짜 자유가 뭔지? 서운이 철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도광이 달려갔지만 철문은 이미 안쪽에서 잠겼습니다. 젠장. 도광이 철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 순간 추격대원 5명이 도착했습니다. 대장님, 놓쳤습니까? 도광은 아무 말 없이 철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후회, 그리고 부러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철문 너머, 지하 통로 안. 12명의 노인들이 어둠 속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서운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통로는 깊고 좁았습니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서운의 말에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간 감춰진 길,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12명 중 1명이 추격대의 정보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배신자가 이미 통로 안에 숨겨진 신호 장치를 작동시켰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통로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서운이 앞장서서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걸었고 12명의 노인들이 한 줄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축축했습니다. 40년간 아무도 밟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조심하시게. 바닥이 미끄러워. 서운의 경고에 모두가 발걸음을 조심했습니다. 특히 순자 할머니는 영철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앞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구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출구로 나가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이었습니다. 그것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밤중의 산길. 이런. 말숙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서운이 지도를 다시 꺼냈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여기서 산등성이를 넘으면 국경선이 나와. 그곳만 넘으면 우리는 자유야. 얼마나 걸립니까? 영철이 물었습니다. 빠르면 2시간, 늦으면 4시간. 노인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균 나이 70세가 넘는 이들에게 폭풍우 속 산행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야 합니다. 문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그가 처음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끝입니다. 도광 추격대장이 곧 이 출구를 찾아낼 겁니다. 문기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출발하세. 서로 손을 꼭 잡고 절대 떨어지지 마시게. 12명이 다시 줄을 지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은 미끄러웠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야! 뒤쪽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한 노인이 미끄러져 넘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동료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발목이 삐끗했습니다. 걸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서운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5분만 쉬었다 가세. 모두가 바위나 나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말숙이 서운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서운 어르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말숙이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지하 통로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이상한 것? 누군가 벽에 뭔가를 했어요. 잠깐 멈춰 서서요. 저는 뒤에 있어서 봤는데. 서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였나? 어두워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앞에 있던 분이었어요. 서운은 재빨리 12명의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지하 통로에서 말숙 앞에 있던 사람은 3명 정도였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봤나? 잘은 모르겠지만 작은 불빛이 깜박이는 것 같았어요. 빨간색. 서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빨간 불빛. 그것은 추적 신호 장치였습니다. 추격대가 사용하는... 설마... 서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은빛 중대 안에 추격대의 정보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르신? 말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운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게. 지금은 의심만으로는 안 돼. 하지만 서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2명 중 누가 배신자인가? 왜 우리를 배신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배신자는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출발하세. 서운이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노인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서운의 눈빛이 12명 하나하나를 훑었습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봐요. 영철이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 아니, 수십 개. 추격대다.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치를 알았지? 서운은 알고 있었습니다. 추적 신호 장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빨리 움직이세. 지금 당장. 노인들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70대의 다리로 산길을 뛰는 것은 고문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했고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추격대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발견했다. 12시 방향. 포위망 좁혀라. 추격대는 훈련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노인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500m, 400m, 300m. 안 돼, 따라잡히겠어요. 순자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영철이 그녀를 거의 끌다시피 했습니다. 서운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둘로 나뉘세. 뭐라고요? 내가 6명을 데리고 동쪽으로 갈 거야. 나머지 6명은 영철 자네가 데리고 서쪽으로 가게. 추격대를 분산시키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 서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2명이 재빨리 둘로 나뉘었습니다. 서운은 말숙, 순자, 문기를 포함한 6명을 이끌었고 영철은 나머지 6명을 데리고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살아서 만나세. 서운의 외침이 빗속에 울렸습니다. 두 그룹이 갈라진 지 10분 후 서운의 그룹은 가파른 절벽 앞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운이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깊은 어둠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도에 따르면 이 절벽 아래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뛰어내려야 해. 네. 노인들이 경악했습니다. 미쳤습니까? 이 나이에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요?
서훈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추격대의 불빛이 100m 앞까지 왔습니다. 뛰어내리거나 잡히거나 둘 중 하나야. 그 순간 문기가 갑자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서훈 어르신 사실은요. 문기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통신기를 꺼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배신자는 문기였습니다. 절벽 위, 빗속에서 문기가 통신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문기, 자네가. 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문기는 아무 말 없이 통신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발로 힘껏 짓밟았습니다. 통신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말숙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문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르신. 저는 추격대의 감시원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노인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통신기를 부순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도망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문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추격대의 정보원으로 살았습니다.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신고하고 그들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서훈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이 40년간 준비한 그 지도를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를 위해 목숨 걸고 달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서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호를 끊었습니다. 이제 추격대는 우리 위치를 못 찾아요. 적어도 1시간은.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팡! 총알이 문기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으아! 문기가 비틀거렸습니다. 50m 뒤에서 추격대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배신자를 먼저 처리한다. 사격! 추격대원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문기가 배신자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뛰어내려요. 지금! 서훈이 외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훈이 제일 먼저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말숙이 비명을 지르며 뒤따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문기는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마지막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철퍼덕. 차가운 강물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폭풍으로 불어난 강은 거칠었습니다. 물살이 노인들을 휩쓸었습니다. 으악! 살려줘요. 순자 할머니가 물속에서 허우적댔습니다. 서훈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발을 움직이세. 강둑으로. 6명이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평생 수영을 해본 적 없는 노인들이었지만 생존 본능이 팔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5분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간신히 강둑에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모두 괜찮은가? 서훈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하나씩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문기가 어깨를 움켜쥐며 앉아 있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말숙이 재빨리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문기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배신자였는데도 이제 아니잖아요. 통신기를 부쉈으니까. 말숙의 말에 문기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서훈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추격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건너올 수는 없었습니다. 다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네. 말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다리가 있었어요. 큰 다리였는데. 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이 다리 어디 갔어요? 왜 사라진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답답하게 내렸습니다. 서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부쉈네. 네. 노인들이 놀라 서훈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북령구를 격리구역으로 만들 때 나는 모든 출구를 봉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그중 하나가 이 다리였지. 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다리를 폭파하면 사람들이 영원히 갇힐 거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나는 명령을 따랐네. 그게 내 직업이었으니까. 말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도 평생 갇혀 산 거잖아요. 어르신 때문에. 그래, 미안하네. 서훈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40년간 짊어진 죄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북령구의 설계자가 아니었어. 정확히는 감시 책임자였지.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나야. 철조망, 검문소, 감시탑 그리고 이 다리까지. 모두 내가 부쉈어. 노인들이 서운에게서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입니까?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서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속죄야. 진짜 속죄. 40년 동안 나는 이 순간을 준비했어. 자네들을 이곳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믿을 수 없어요. 말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우리 평생을 망친 사람을. 바로 그때 강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도광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비췄습니다. 도광. 서운이 중얼거렸습니다. 형, 들려. 도광이 크게 외쳤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 서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구원자가 아니야. 형은 감옥을 만든 사람이야. 사람들을 가둔 장본인이라고. 도광의 외침에 노인들이 서운을 노려봤습니다. 그때 문기가 일어섰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꿋꿋이 섰습니다. 저도 감시원이었습니다. 문기가 노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요. 그가 서운을 돌아봤습니다. 어르신은 40년간 속죄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겨우 몇 시간 전에 깨달았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잖아요. 말숙이 흔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망설였습니다. 서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들을 반드시 살려서 내보낼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긴 침묵 후 말숙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도광이 외쳤습니다. 형, 자네는 변하지 않아. 끝까지 거짓말쟁이야. 하지만 서운은 이미 돌아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6명의 노인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폭풍 후 속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에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 비는 멈췄지만 추위는 더욱 매서웠습니다. 서운의 그룹 6명은 강둑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어 고통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말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운은 지도를 다시 꺼냈습니다. 물에 젖어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선은 보였습니다. 여기서 2km만 더 가면 두 번째 지하 터널이 나와. 그게 진짜 마지막 출구야. 진짜 마지막이요? 그래. 그곳만 통과하면 국경선 밖이야. 자유지. 노인들의 눈에 희망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걸었습니다. 문기는 어깨의 상처 때문에 걸음이 느렸습니다. 말숙과 또 다른 노인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참을 만합니다. 하지만 문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탓이었습니다. 1시간 반을 더 걷자 낡은 폐광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야. 서운이 멈춰 섰습니다. 폐광 입구는 나무판자로 막혀 있었지만 한쪽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세. 6명이 조심스럽게 폐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긴 터널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터널보다 훨씬 넓고 깊었습니다. 이 터널은 언제 만든 겁니까?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40년 전 다리를 폭파한 바로 그날 밤이었네. 서운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리를 부수고 나서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어. 죄책감이 날 짓눌렀지. 그래서 결심했네. 언젠가 이 죄를 갚겠다고. 그가 터널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매일 밤 몰래 나와서 팠어. 5년이 걸렸지. 정부도 추적대도 모르게 오직 나만 아는 비밀 통로. 말숙이 터널 벽을 만져봤습니다. 깊은 곡괭이 자국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혼자서요? 그래. 혼자였네. 노인들이 서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 어르신, 미안합니다. 아까 의심해서. 아니야. 의심받아 마땅해.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데. 서운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터널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앞쪽에서 무너진 바위 더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서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말숙이 다가가 보니
터널 출구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쌓여 있었고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서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년간 준비한 마지막 희망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문기가 바위 더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자연 붕괴가 아닙니다. 뭐라고? 여기 봐요. 바위 표면에 공구 자국이 있어요. 누군가 일부러 폭파시킨 겁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운이 바위에 다가가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문기의 말이 맞았습니다. 명백한 인위적 파괴 흔적이었습니다. 도광 너였구나. 서운이 이를 갈았습니다. 추격대장이 이곳을 알았다는 건가요? 말숙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문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광 대장이었다면 우리를 직접 기다렸을 겁니다. 출구를 막기만 하고 떠났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럼 누가?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기가 바위 더미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건 그의 손가락이 바위 틈새에서 뭔가를 집어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서운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특수 제작된 폭파 장치의 일부였습니다. 이 장치 나도 써본 적 있어. 서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 다리를 폭파할 때 사용했던 거랑 똑같아. 그럼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은 설계자뿐이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말숙이 서운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말고 또 다른 설계자가 있었다는 겁니까? 서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지, 단 한 명. 내 조수였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강도광.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광이 설계자였어. 나와 함께 북령구의 모든 감시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지. 노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도광은 나와 달랐어. 그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가두는 걸 즐겼지. 그래서 나는 결별했네. 30년 전에. 서운이 금속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도광이 이 터널을 알았다는 건 내가 어디선가 실수했다는 뜻이야. 문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이 폭파 흔적을 보면 최소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바위 표면이 오래 풍화됐거든요. 서운이 깜짝 놀라 바위를 다시 살폈습니다. 문기의 말이 맞았습니다. 10년 전이라면 도광 대장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막지 않고 지켜봤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말숙이 물었습니다. 문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형님이 스스로 깨닫길 바랐던 거 아닐까요?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서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광, 내가. 그 순간 터널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 추격대다. 노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앞은 막혀있고 뒤에서는 추격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말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운은 바위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바위를 치운다. 네. 이 많은 거요? 다른 방법이 없어. 모두 힘을 모으세. 6명의 노인이 바위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70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문기도 상처난 어깨를 움켜쥐며 함께 바위를 밀었습니다. 조금만 더.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기 있다. 발견했어. 추격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서운이 마지막 힘을 다해 큰 바위를 밀어냈습니다. 바위가 굴러 떨어지며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저기, 빛이 보여요. 순자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새벽빛이었습니다. 빠져나가. 한 명씩. 가장 마른 순자 할머니가 먼저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어서 말숙, 그리고 다른 노인들. 어서요, 어르신. 말숙이 반대편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운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추격대가 도착했습니다. 서지 마. 총성이 울렸습니다. 서운은 간신히 틈을 빠져나왔고 문기가 재빨리 바위를 다시 밀어 막았습니다. 6명이 터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경계선이 보였습니다. 단 100m 앞, 북령구와 자유세계를 가르는 마지막 선. 하지만 그 선 앞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강도광이었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강도광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지만
총구는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추격대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혼자였습니다. 도광. 서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광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밤새 추격을 한 탓인지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형, 여기까지 왔구나. 도광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저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체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켜주게, 도광.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어. 서운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인들은 그의 뒤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도광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죄가 없다고? 형, 이 북령구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무슨 뜻인가? 형도 알잖아. 이곳 사람들은 모두 국가가 버린 사람들이야. 정치범의 가족, 반역자의 후손, 사회 부적격자, 그렇게 낙인 찍혀 평생 갇힌 거지. 도광의 말에 노인들이 움찔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북령구는 단순한 격리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감추고 싶은 사람들을 가둬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말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도광이 말숙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숙 씨 맞죠? 말숙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당신 아버지 정치범이었죠. 40년 전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말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 가족 전체가 이곳에 끌려왔어요. 당신이 28이었을 때. 도광은 다른 노인들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박순자 씨, 당신은 월북자의 딸. 김영철 씨, 당신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자의 조카. 모두 국가가 지우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노인들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각자의 아픈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운이 도광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의 과거가 뭐가 중요한가? 지금 이 순간, 이들은 자유를 원하고 있어. 자유. 도광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진짜 문제가 뭔지. 무슨 말인가? 도광이 서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형, 나는 형의 동생이야.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 들었잖아, 형. 나는 박서운의 친동생, 박도광이야.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서운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말숙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강도광이라고. 성을 바꿨어. 45년 전에 형이 북령구 설계자로 임명됐을 때. 도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은 기억 못할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 형은 나를 버렸으니까. 버렸다니. 형은 국가의 명령을 따랐어. 엘리트 기술자가 되기 위해 가족을 포기했지. 심지어 동생이 정치 불순분자로 낙인 찍혔을 때도 형은 모른 척했어. 서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광, 나는 몰랐네. 몰랐다고? 형은 알고도 외면한 거야. 도광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25에 이곳에 끌려왔어. 형이 북령구를 설계하던 바로 그 해. 그리고 형이 만든 감옥에서 20년을 갇혀 살았지. 노인들이 경악했습니다. 추격대장이 원래는 수감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추격대장이 된 겁니까? 문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광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어. 정부에 협력했지. 탈출자를 잡아주고 감시를 도왔어. 그렇게 20년 수감자에서 간수가 됐지. 도광. 서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도광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형은 이곳을 감옥으로 만들었어. 나를 포함한 수천 명을 평생 가뒀어. 그런데 지금 와서 속죄를 한다고? 몇 명 탈출시키는 게 속죄야? 도광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형을 원망하면서 살았어. 동시에 형이 돌아와 주길 바랐어. 동생을 구하러 와주길. 도광. 하지만 형은 오지 않았어. 40년 동안. 그래서 나는 형처럼 됐어. 사람을 가두는 사람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 바람만이 두 형제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도광이 말숙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대장님도 함께 가요. 여기서 벗어나세요.
도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을 배신했어. 탈출을 꿈꾸던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희망을 짓밟았어.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어. 서운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도광에게 다가갔습니다. 도광, 내가 잘못했네. 하지만 자네도 아직 늦지 않았어. 함께 가세. 이 사람들과 함께. 도광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형. 나는 이미 괴물이 됐어. 아니야. 자네는 아직. 형. 도광이 소리쳤습니다. 형은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탈출을 시도하다 죽은 사람들, 그들을 쏜 건 나야.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그 순간 뒤쪽 터널에서 추격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장님, 어디 계십니까? 바위를 뚫고 나왔다. 곧 도착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광이 결심한 듯 총을 내렸습니다. 가세요, 형. 그리고 이 사람들도. 도광, 나는 여기 남을 거예요. 추격대를 막겠어요. 도광이 서운을 밀쳤습니다. 가. 지금 당장. 서운이 도광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세. 제발. 안 돼. 형의 죄는 내가 막을게. 그게 동생의 몫이니까. 도광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터널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형, 이번 생은 이걸로 됐어.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형제로 만나자. 도광이 터널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광. 서운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도광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말숙이 서운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가야 합니다. 동생분의 뜻을. 서운은 눈물을 흘리며 경계선을 향해 걸었습니다. 6명의 노인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50m, 30m, 10m. 경계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도광이 추격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서운이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이어서 말숙, 순자, 영철, 문기 모두가 넘어섰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서운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동생을 두고 온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경계선 너머, 자유의 땅. 6명의 노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밟는 자유의 땅이었지만 그 누구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렸습니다. 도광이 홀로 추격대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가야 합니다. 말숙이 서운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운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경계선 너머 동생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버렸네. 내 동생을. 서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전에도 버렸고 오늘도 버렸어. 아니에요, 어르신. 문기가 다가왔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광 대장은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형님을 살리기 위해. 그때 총성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불길한 침묵이었습니다. 서운이 경계선을 향해 뛰려는 순간 저쪽에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도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추격대원 5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형. 도광이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 절대 돌아오지 마. 추격대원 중 한 명이 도광의 등을 밀었습니다. 도광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신자 놈. 대장 주제의 탈출자를 도와. 추격대원이 도광의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안 돼. 서운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 들어, 모두. 옆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나머지 6명의 노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철, 자네들 살아있었나? 서운이 놀라 외쳤습니다. 영철은 손에 돌멩이를 들고 추격대원들을 겨냥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각자 나뭇가지와 돌을 들었습니다. 무기라고 하기엔 초라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싸우게 둘 순 없죠. 영철이 씩 웃었습니다. 추격대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노인 12명이 사방에서 포위한 형국이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쏜다. 추격대원이 위협했습니다. 쏴보시지. 순자 할머니가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우리는 40년간 갇혀 살았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다른 노인들도 한 발씩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균 나이 70세, 12명의 은빛 중대가
무장한 추격대원 5명을 마주했습니다. 추격대원들이 망설였습니다. 총은 들었지만 쏠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무기도 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문기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추격대 정보원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한 대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대원이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영철이 재빨리 그 총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영철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추격대원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운을 바라봤습니다. 형, 이 사람들 대단해. 서운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대단하지. 그때 경계선 반대편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국경 수비대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차량이 멈춰섰고 수비대원들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북령구 추격대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세계의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여기는 자유구역 경계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수비대장이 물었습니다. 서운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북령구 탈출자들입니다. 40년 만에 처음 이곳에 왔습니다. 수비대장이 놀라 노인들을 바라봤습니다. 북령구요? 그곳에서 탈출이 가능했단 말입니까? 가능했습니다. 이분의 도움으로. 말숙이 서운을 가리켰습니다. 수비대장이 추격대원들을 보았습니다. 저쪽 무장 인원들은 누구입니까? 북령구 추격대입니다. 하지만 영철이 총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쫓지 않을 겁니다. 추격대원들은 이미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유구역 수비대가 개입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권한이 없었습니다. 도광만이 남았습니다. 서운이 도광에게 다가갔습니다. 도광 이제 가세. 나와 함께. 도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형.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졌어. 아니야. 자네는 오늘 우리를 살렸어. 그것만으로도, 형. 도광이 서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형과 달라. 형은 속죄를 위해 40년을 준비했지만 나는 복수를 위해 40년을 살았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도광. 하지만 언젠가 나도 형처럼 속죄할 날이 올 거야. 그때 다시 만나자, 형. 도광이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장님. 도광이 문기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문기가 말했습니다. 저도 대장님처럼 정보원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속죄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도망치는 게 속죄는 아니잖아요. 문기가 도광 옆에 섰습니다. 북령구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안에 갇힌 사람들을 하나씩 구합시다. 대장님과 저 둘이서. 도광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네 미쳤나? 아뇨. 처음으로 정신 차린 겁니다. 문기가 웃었습니다. 서운 어르신이 40년 동안 준비했듯이 우리도 이제부터 준비합시다. 진짜 해방의 날을. 도광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이 북령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운이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 도광. 그리고 고맙네, 문기. 새벽 해가 떠올랐습니다. 은빛 중대 10명은 자유의 땅에 섰고 2명은 속죄의 길을 걷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말숙이 서운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디로 가시겠어요? 서운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남쪽 평야로 가세.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야. 북령구에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탈출은 끝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래. 서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짜 자유는 모두가 함께할 때 완성되는 거니까. 10명의 노인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햇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멀리 북령구에서는 도광과 문기가 철조망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죄와 속죄, 배신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은빛 중대 12인의 이야기는 이제야 첫 장이 열렸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경계선을 넘어 자유롭게. 그 새처럼 언젠가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질 날을 꿈꾸며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